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3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 연휴도 지나고 첫 사자토론도 있었지만 여전히 대선 판세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우열을 가리기 힘든 혼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 여론의 흐름과 남은 변수는 무엇인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유영아 한국외대 초빙 교수, 서성교 건국대 특임 교수 함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휴일에도 바빴던 후보들의 행보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봉하마을을 찾았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부울경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는데요. 먼저 화면 함께 보시죠. 대전환의 새로운 시대에 발맞춘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시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으로 부산의 위상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오늘 이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울경의 방문으로 친노와 친문 진영을 결집하려는 좀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과거 데이터를 보면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가 이 대통령 나왔을 때 부울경에서 이전에 DJ가 얻었던 득표율보다 거의 2배 가까이였습니다. DJ는 그게 15대 선거였나요? 15대 대선 때 약 한 15% 정도를 부울경에서 얻었는데 노무현 당시 후보는 뭐 30% 정도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이 부울경에서 그 정도의 득표를 보인다 그러면 상당히 승산이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문재인 후보도 상당히 얻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상당히 얻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노무현이라는 인물, 노무현 정신이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또 그랬던 거로 보입니다. 선거 전략상 분석했을 때 그런데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울먹이고 했던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부산 부울경에서 노무현 정신에서 울먹였던 거는 아무래도 상당히 안타까웠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상당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지금 자기도 사실상 검찰의 지금 검찰 수사라는 것이 꼭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동감을 같이 느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울먹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오늘 이재명 후보가 가서 얘기한 건 부산 지역 경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부산은 지금 지역 경제가 워낙 낙후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2의 수도라고 걸었었는데 지금은 뭐 수도 서울과 수도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것은 메가 리전이라는 걸 이제 제안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권역으로 부산이 특히 영남과 호남이 하나의 권역으로 해서 그 권역이 경쟁력을 갖게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수도권은 강원과 같이 합치고 이런 식의 어떤 경제 권역을 통한 발전이죠 서로. 그러니까 혼자서는 이제는 부산 혼자서는 경제적 발전을 이루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서 부산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뭐 이런 제안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번 행보가 뭐 이 지역 득표율 제고에 얼마나 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교수님?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지난 2017년 때 현 문재인 대통령이 부울경에서 약 한 38%를 받았습니다. 네. 아마 이재명 후보는 뭐 부울경 출신은 아니지만 경북 출신으로 부산에서 만약에 38% 이상의 지지도를 획득하면은 선거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부울경 지역에 지금 뭐 3가지 큰 공약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 두 번째로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문제, 그다음에 부울경 메가시티 문제. 이재명 후보가 이 경남 부산권을 경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공약을 했고 그런 점들이 조금 호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며 눈물을 흘린 것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민주당 내에 친문, 친노 진영이 아직까지 그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등 민주정부 4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측면에서 노무현 정신,
즉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의미가 있는데 네. 과연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에 상승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가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오늘 아마 눈물을 흘린 거는 좀 본인이 감성적으로 호소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재명 후보와 또 부인 관련된 도덕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그거를 좀 차단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그런 눈물이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눈물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어제 제주 강정마을을 찾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좀 울컥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뭐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기자의 질문에 좀 특이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가 노 전 대통령의 어떤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가 오늘 그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갔을 때 인파들이 너무 몰려왔고 네. 아까 자료화면도 나왔지만 굉장히 많은 환영을 받았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윤석열 후보가 눈물을 흘렸다 그러는데 저는 이거 전혀 연관성도 없는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쇼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는 완전히 대립적이고 네. 이 성향이라든가 갖고 있던 사고 생각이 완전히 반대죠. 예를 들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을 했고 인권 변호사 활동했지만은 윤석열 후보는 이 상당히 권력지향적이고 권위적인 검찰기구에서 25년 동안 생활하면서 수장을 했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하려다가 이후에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 검찰 과잉적인 그리고 의도적인 검찰 수사에 자기 결벽을 주장하다가 안타까운 일을 맡은 반면에 거의 그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윤석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만약 눈물을 흘렸다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게 했던 검찰 수사에 대해서 반성과 회고의 눈물을 흘렸다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네.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이 상당히 또 대립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선제 타격론, 또 사드 재배치 이렇게 하면서 아주 남북 관계를 갈등과 대립의 관계, 심지어 이제 전쟁 리스크까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선제 타격론까지 얘기하는 반면에 아니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에 남북 교류를 계속 활성화시켰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노무현과 윤석열은 완전히 반대적이고 서로 간에 적대적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정도까지의 대립 관계인데 어떻게 눈물을 흘렸는지 네. 좀 그게 무슨 눈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예, 제가 간단하게 좀 보완 설명을 네, 말씀해 하면요. 주시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5월 23일 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고 또 존경하면서 지난번 예능에 나왔을 때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라는 노래를 좋아한다. 그런 사람이라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제주도 강정 해군 기지를 만들 때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안보와 또 제주의 평화를 위해 가지고 본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군 기지를 강행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좀 의미를 부여한 게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게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외쳤던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즉 힘없는 보통 사람들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뭐 철학적, 가치적 측면에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지 않을까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기가 살아온 삶과 지금 노무현 정신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딩은 전혀 배치되기 때문에 상당히 선거를 위한 그런 레토릭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두 교수님들의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예. 일단 윤석열 후보 얘기를 이어 나가 보자면요. 윤 후보는 어제 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국민 통합을 강조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유민주주의와 5월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거의 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국민 통합을 강조한 윤석열 후보. 하지만 윤 후보 시민들의 저주에 분양은 하지 못했는데요.
윤 후보의 입단 구애가 이 지역 민심을 좀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뭐 조금 상당 부분 움직이고 있고 또 움직일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호남은 국민의힘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불모 지역 같은데 윤석열 후보의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 10% 중반대에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20%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마 20% 전후로 득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남에서 약 10.3%, 즉 두 자리 숫자를 받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뭐 20% 이상 득표하겠다 이런 거는 굉장히 목표로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호남도 이제는 예를 들어서 40, 50, 60 이렇게 조금 나이 든 세대들은 전통적인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20, 30 세대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세대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 봤을 때 호남에서도 20, 30 젊은 세대들이 미래를 보면서 또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야당을 또 윤석열 후보도 상당히 좀 지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손편지로 호남 지역에 약 한 200만 세대에 편지를 전달했고 네. 또 지금 오늘 방문한 게 제가 보기에는 네 번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정성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호남 지역에서 이번에는 표가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거는 네. 이제 대선 후보가 돼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러 갔는데 일부 시민들이 또 그 길을 막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참배를 하지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제 사실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 정신은 광주만의 정신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의 정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호남도 조금 노력을 하고 또 반대로 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부산이나 대구, 경북에서 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 감정 갈등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국민 대통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대선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곳에서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설 연휴 직후에 TV 토론이 있었던 지난 3일과 그 이튿날인 4일, 그러니까 이틀 동안 이뤄진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런 접전 상태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적극적 지지자층들, 각 후보의 그리고 진영층들은 다 뭉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변동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약간의 변동이 생기는 거는 그 소극적 지지자들이 적극적 지지자로 갔다가 다시 또 유보층으로 갔다가 네. 약간 또 이동했다가 아마 그런 현상들을 보이는 것 같고 유보층들은 아직도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지 못한 무당파층이라고 그러죠. 일종의 그런 아직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밑바닥 민심 같은 경우를 제가 들어보면은 이제는 선택들로 가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제 대선이 한 3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느 후보를 지지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택권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미지 문제, 덧칠 이미지 문제, 네거티브 공방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후보의 능력과 자질이라는 측면을 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프레임 전쟁인데 결국은 이제 30일 나눈 지난번 그 TV 대선 토론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자기의 프레임 구도를 정확하게 명시했어요. 그건 뭐냐면 7분 주도권 토론 때 거의 7분 달을 이 자료를 보면서요. 자료를 보면서 거의 읽으면서 검사가 취조하듯이 이재명 후보한테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퍼붓단 말이죠. 그거는 무슨 구도로 가려고 하냐면 결국은 네거티브 구도로 가겠다. 진흙탕 선거로 가겠다. 그래서 진영 간의 대립 구도로 가겠다라는 명확한 선거의 전략의 의미를 표명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속내용을 읽어보면은 네.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정책을 얘기하는 거죠. 그날도 보면은 민생 경제 갖고 얘기하자. 나는 그런 진흙탕 선거 하기 싫다. 그래서 그런 민생과 경제와 정책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프레임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프레임 구도에서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유보층과 무당파층들의 향배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틀 전에 나온 또 다른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선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 있던 여론의 흐름, 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크게 변동은 없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조금
설 전과 비교해 보면 설 후에 윤석열 후보는 조금 소폭 상승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뭐 조금 정체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 격차가 조금 벌어졌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네. 또 이재명 후보가 약 한 1.9% 이긴 뭐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전체를 평균해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조금 상승하다가 정체돼 있지만은 오차 범위 내에서 한 2% 내지 3%는 앞서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여론조사가 추이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관심사인데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자동응답 전화하는 것은 대부분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지자들이 응집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화면에 나오는 것이 지난번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약 한 1.9% 이기는 뭐 조사가 있었지만은 평균해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한 2% 정도 앞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조사를 보면은 ARS 조사인데 지금 무응답층, 부동층이 거의 없습니다. 다 네. 결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화 면접 조사를 하게 되면은 무응답층이 쉽게 말해서 부동층이 약 한 18% 정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부동층이 과연 누구이냐, 지금 어디로 갈 거냐 이런 게 아마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듯이 기타 후보 없음 무응답층이 약 한 18% 정도쯤 됩니다. 네. 무응답층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원래부터 중도층이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다가 이탈한 층이 있고 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다가 이탈한 층이 있거든요. 이 세 그룹이 과연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표심을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대선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그제죠. 이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장동 개발 논란, 이 두 후보의 지지율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하여튼 검찰이 곽상도 그 전 의원을 하여튼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됐어요. 네.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그 50억 얘기가 나온 지 제 기억에도 한 4, 5개월 지난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검찰이 그럼 하여튼 성남시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구속시키고 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마치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를 더 씌우고 투영했다. 그런데 반면에 실제로 이렇게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곽상도 의원이 폭로됐으니까 50억 문제가 수사를 해서 구속까지 했지. 그 외에도 제일 거론되는 사람이 박영수 특검 아니겠습니까? 네. 이 박영수 특검이라든가 원유철 의원 지금 그 녹취록에서 나왔던 50억 클럽 사람들은 곽상도 의원 한 명 정도만 그때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지금 수사해서 구속시킨 것이지. 특히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말만 많지 지금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네.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그 박영수 특검의 딸이죠. 딸이 실제로 화천대유에서 다녔고 그리고 그 대장동에 미부장된 아파트를 절반 시세로 분양받았다는 사실도 좀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리고 박영수 특검의 예를 들면 인척한테 뭐 100억이 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김만배라는 사람에게 뭐 2억으로 통장에서 박영수 특검의 돈이 갔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인데 네. 여기에서 지금 박영수 특검이 관여돼 있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부산저축은행은 결국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라는 인물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사실상에 있어서의 어떤 그 본질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회피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수사 능력이 없는 건지 그러면서 성남시의 관계자들만 계속 수사하고 하면서 물론 그 사람들이 연루가 없다는 건 아닌데요. 마치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검찰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진짜는 제대로 안 하고요. 특히 이제 하나은행 문제라든가 SK 문제 이 관여성도 지금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수사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봤을 때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구속시킨 거는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시킨 거는 결국은 여론에 밀려서 어차피 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고요. 이렇게 되면 검찰이 예를 들면 검찰 수사라는 게 공정하고 중립하고 검찰 개혁에 중요한 게 그걸 하려는데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어떤 과잉 의전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설 연휴지 않았습니까? 설 연휴에 상당히 이게 이슈가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뭐 연휴의 민심을 소위 밥상 민심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밥상 민심의 큰 주제가 됐던 게 바로 이 김혜경 씨 관련 의혹이거든요. 이 의혹이 전체 판세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십니까? 예, 지금은 조금 뭐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 전과 설 후에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크게 반등을 못했거든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가 소폭 상승한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그 김혜경 여사의 그 논란 문제가 여론에 조금 영향을 끼쳤는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이 이제 과잉 의존 문제, 뭐 예를 들자면 약 대리 처방을 했다, 또는 뭐 음식 배달을 시켰다, 또 옷장 정리를 했다. 특히 이제 뭐 소고기를 법인카드로 뭐 편법으로 구매했다, 이제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제 증언도 나오고 녹취 파일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불찰이라고 뭐 감사 청구도 하고 사과를 했지만은 추가적인 이런 의혹들이 더 나오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좀 더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의 상당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할 때 행정 전문가로서 굉장히 성과를 내고 일을 잘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익을 절대로 배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혜경 여사가 그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갑질을 했다. 이거는 특히 2030 세대에 상당히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뭐 배우자 리스크는 뭐 윤석열 후보도 자유롭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김건희 씨의 경우에 경력 부풀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실제 뭐 대국민 사과까지 하기도 했죠. 배우자 리스크가 후보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시는지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기에 앞서서요. 실제 악재라는 것도 뭐든 좀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의 논란을 좀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좀 더 큰 악재라고 좀 저는 좀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지금 네. 이제 교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셨지만 이제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김혜경 씨가 황제 의전이다, 무슨 노예처럼 부렸다, 상당히 좀 과장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김혜경 씨도 잘한 건 아니죠.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한 부분에 대한 관리도 잘못했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또 이재명 후보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다시 나오는 얘기들은 이것이 과연 황제 의전이었냐, 노예처럼 부려먹었느냐. 좀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그 배모 사무관이라는 사람 5급, 그래서 이제 그 A모 씨라는 사람, 그 언론에서는 7급이라고 하는데 8급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분은 그리고 정식 경기도 공직자가 아니라 별정직으로 들어온 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법인카드도 실제로 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다 개인 카드로 다 썼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오는 뭐 소고기, 뭐 빨래, 뭡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근거가 없고 확실하게 그 팩트가 아닌 부분들이 지금 과잉 주장됐다라는 얘기도 상당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리고 중요한 건 김혜경 씨가 이 8급 A모 씨를 전혀 모른다. 직접적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배모 사무관이 했다라는 거죠. 배모 사무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갖고 그것이 뭐 잘못한 측면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황제 의전이고 뭐 노예처럼 부렸다 이렇게까지 비화하는 것은 상당히 과잉된 보도 행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사실에 근거해서, 특히 A모 씨의 주장에 근거해서 지금 그 사람이 녹취도 했고 이 텔레그램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그걸 언론사에 보냈잖아요. 왜 그랬느냐라는 부분도 사실상 규명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규명이 안 되는데 이 사람 공익신고를 자기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얽혀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대로 경찰 수사라든가 감사를 통해서 정확히 밝혀지고, 만약에 김혜경 씨가 문제가 있다면 그에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정확하게 사실과 근거에 입각해서 주의 주장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 경찰이나 감사를 통해서.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김건희 씨는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의 영역은 뭐냐면 김건희 씨가 녹취록 7시간 45분 우리가 쭉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공적 영역이었던 겁니다. 정치적 영역이었고 국가적 영역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내 남편이 정권을 잡으면이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내가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하겠다. 저 뭐 어떤 방송들은 이제 뭐 어떻게 경찰에서 다 알아서 할 거다. 예를 들면은 그런 식의 언어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무당이죠. 무당 무술 논란. 네. 나는 무당과 뭐 얘기하기를 좋아한다. 그 무당보다 내가 더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은 결국은 이것이 무술 논란이 국가 영역으로 가게 되면
지금 디지털 혁명 그리고 AI 시대에 예? 이 역술인 경향성이 있는 청와대의 부인이 그런 걸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당히 프라이빗한 부분과 퍼블릭한 부분에 대한 차이,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김혜경 씨하고 김건희 씨가 분명히 구별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김건희 씨 관련된 논란이 조금 더 뭐 심각해 보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을 좀 배우자 리스크 관련해서 교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이상하게 이번 대선 때 네, 뭐 유력 후보들의 배우자가 굉장히 지금 이슈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주로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 대선에 나오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 그 과정 속에서 뭐 후보 부인 관리가 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이재명 후보나 또 윤석열 후보 둘 다 이제 정치 대통령 후보로 갑자기 등장하게 되니까 그동안에 공적인 부분 또 사적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이 대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오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짧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대선 후보의 부인보다는 대선 후보 또 대선 후보의 정책과 공약과 비전 이런 데 조금 집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거지 대통령 부인을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후보 중에서 나중에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대통령 부인의 역할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그냥 내조 내지는 보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부인에 대한 검증보다는 오히려 이 짧은 시간 내에 대통령 후보 제대로 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최근 뭐 여론조사에 보면은 뭐 어떤 후보 부인이 더 후보 부인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뭐 네. 이런 조사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역할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누구의 논란이 더 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가 그걸 또 조사를 해보면 또 반대 결과도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우리 국민들도 또 우리 언론들도 그리고 또 정치인들도 좀 합리적이고 또 공적인 부분에서 후보 부인을 검증을 하고 대부분의 시간들은 대선 후보 또 후보를 돕는 참모들에 대한 검증들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 뭐 오늘도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대선 후보의 부인 관련돼서 선호도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후보의 배우자보다는 후보에 좀 더 본질에 집중하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창 상승 궤도에 올랐었는데요. 지금은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지지율 20%까지도 육박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한 자릿수로 좀 떨어졌죠.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지지율이 올랐던 것은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리스크한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네. 바닥이라 바탕이 확실하게 드러나면서 그 보수 우파라 그럴까요? 중도 보수층의 지지가 안철수 후보한테 갔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상당히 이재명 후보가 지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요 윤석열 후보가 떨어지면서 이 보수층들의 위기감 느껴지면서 다시 또 이동하는 윤석열 후보한테 이러한 현상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지지 떨어지고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안철수와 윤석열은 이러한 이동성들이 상한 강한 그런 지지층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후보가 다시 그런 리스크한 문제를 드러내고 또 부인 김건희 씨 문제라든가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들을 계속 드러내게 되면은 윤석열 후보한테 머물러 있던 일부 지지층들이 안철수한테 갈 수 있다. 이런 걸 예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이러한 어떤 그 지지율에 있어서의 싸움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여부도 여전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관심을 받는 이유를 보자면 두 후보가 단일화를 했을 때 어느 후보를 중심으로 뭉치든 이재명 후보를 앞설 것이다 이런 예상 때문일 것 같은데요. 야권 단일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다자 대결에서는 윤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지지율이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다자 대결에서는 뭐 후보 그다음에 진영 간 결집도가 있기 때문에 네. 지지도가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정당 지지 기반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 마지막으로 갈수록 네. 제3 후보의 득표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은 진영 대결로 가기 때문에 양강 구도로 가게 되면은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제가 뭐 여론조사를 쭉 분석해 보면은 네. 안철수 후보 지지도의 한 50% 정도는 윤석열 후보 쪽으로 빠져나갈 거고요. 또 한 20-30% 정도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빠져나갈 거고 네. 또 20-30%는 찍을 후보가 없다 하고 기권을 할 가능성이 많다. 네. 보통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그런 실제 결과가 3구 나옵니다. 대선 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만약에 지금 같은 추세로 가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네. 안철수 후보가 최고 한 18%까지 올랐다가 오늘 그 조사에 보면은 한 7-8%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는 추세거든요. 네. 이 하락세를 반등시킬 수 있는 다른 어떤 계기를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 봤을 때는 출구 전략을 나름대로 마련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5%, 6% 지지를 가지고 완주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후보 단일화라는 형식 틀 내에서 한쪽과 공동 정부를 하든지 아니면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사퇴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 주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안철수 후보 지지도에서 이전하는 게 그래도 상당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그걸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유혹을 느낄 거고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지지도 상승 또 거기에 대한 또 시너지 효과도 이렇게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안철수 후보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과 그 합당을 위한 논의도 상당히 전개해 왔기 때문에 또 최근에 보면 국민들의 그 정권 교체 일기가 높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나중에 결국은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시점이든지 윤석열 후보와 힘을 합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실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 뭐 정치는 생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 단일화 가능성을 좀 꺼내 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렇게 완주 의사를 밝혀온 안철수 후보가 일단은 뭐 국민의힘과는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요. 실제 가장 궁금한 건 단일화를 하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의 행보를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일단 지금 단일화하자고 하는 명분이 정권 교체 아니에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포스트 정권 교체가 뭐냐 이거죠. 정권 교체 다음에. 그러면은 안철수라는 인물과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후보 단일화를 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예를 들면 시너지 효과가 났다. 그럼 그때의 대한민국은 무엇이고 국민의 삶은 어떻게 개선되고 하는 부분이 지금 나와 있나요? 전혀 없잖아요. 정권 교체란 하나. 그걸 갖고서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하자. 결국은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이 없고 정권 교체 이후에 어떤 비전 이런 게 없을 경우는 두 사람의 권력 간의 후보 단일화인 거죠. 일단 그렇게 규정을 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단일화 문제는 지금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여러 번 했었죠. 하여튼 그러면서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걸 안철수 후보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 부분들을 할 경우에 이 단일화라는 문제가 어떻게 그 규정질 거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과연 이제 윤석열 후보가 내놓는 카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과연 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상당히 지분 문제도 있고 내부 간의 윤핵관이라든가 다른 파들의 이제 향후의 지방선거라든가 또 뭐 보궐선거에서 안철수라는 인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분 문제도 또 생길 것이고 그래서 복잡한 과정이 저는 그 안에 있다고 봐요. 안철수와 윤석열 후보. 네. 그럴 경우 과연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깔끔하냐 자기 정치 인생에 있어. 차라리 제 생각에 송영길 대표가 제시한 연립정부론 심상정, 김동연, 안철수 그렇게 해서 하나의 공동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자기 정치적 생각과 사고의 공동체적인 그리고 공동 정책적인 부분들 비전을 같이 해서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키는 것이 안철수 후보의 정치 인생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복잡한 그 셈법과 하여튼 그 정글 속에 들어갔고 네. 후보 단일화 할 때 또 여론조사 이거 넣니 안 넣니 분명히 싸울 거거든요. 대상은 어떻게 할 거니? 그렇게 해서 또 지든 이기든 간에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선 전국 자세히 분석해봤는데요. 유영아 한국외대 초빙 교수, 서성교 건국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